챕터 1 오프닝. 나이가 들면 마음도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더 힘든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지금 이 질문이 마음 어딘가에 걸려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젊었을 때는 힘든 일이 생겨도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예전만큼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아무 이유 없이 무겁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거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원래 이런 건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혼란에 정확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힘든 이유,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를 만나서 웃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온다. 분명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하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 혹은 이런 경험은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가족들도, 직장 동료들도, 친구들도 다 나를 모르는 것 같다. 아무리 설명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게 된다. 또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펼쳐진다. 수십 년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내가 실수했던 장면, 창피했던 순간들. 분명히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게 지금 이 시간에 되살아나서 나를 괴롭힌다. 이런 경험들 나이 들수록 더 잦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쉽게 무너지고 더 오래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나약함인 것처럼 느껴져서 남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침묵에 제가 먼저 말을 걸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힘든 것,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독 약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중년 이후를 심리적 재편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껏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삶의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 해결하지 못한 관계들, 포기했던 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불편함을 바쁨으로 가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생계를 책임지면서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조금 안정되거나 오히려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덮이지 않고 드러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훨씬 더 많고 더 깊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먼저 해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중년 이후 우울증 비율은 젊은 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로 병원을 가? 그냥 나약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새삼스럽게 뭘? 아직 버틸만 하니까 그냥 참자. 버티고 참고 혼자 삭힙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을수록 감정은 더 쌓입니다. 사귈수록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소한 일 하나에 폭발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놀라지만 그건 오늘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3가지 큰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심리적으로 나이 들수록 감정이 무거워지는 이유. 이건 우리 마음의 구조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둘째, 뇌가 나이 들면서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건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셋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는 최악의 패턴. 이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강조해온 바로 그 원리.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은 나이와 감정이라는 주제에 맞춰 더 깊이 풀어드릴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께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은 심리학, 인지과학, 그리고 동양, 철학의 핵심을 결합해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룹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 나이 들수록 감정이 무거워지는 심리적 이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힘든 데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정 억압의 누적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말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울지 마. 그게 뭐가 슬퍼? 남자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여자가 너무 예민하면 안 돼. 그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것 혹은 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꾹꾹 눌렀습니다. 슬퍼도 안 슬픈 척, 화가 나도 안 난 척, 두려워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쌓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억압된 감정의 누적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은 느끼고 표현해야 흘러갑니다. 그런데 억누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고입니다.
마치 댐이 수위를 막듯이요. 그 댐이 오랫동안 버텨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자극 하나에도 넘쳐 흐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상처받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건 그 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댐이 꽉 차 있어서 조금만 더해도 넘치는 겁니다. 이유 1. 심화 억압의 대가. 그런데 억압된 감정은 단순히 쌓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설명되지 않는 만성 피로, 이유 없는 두통,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느낌. 이것들은 종종 감정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 불편하다면 한 번쯤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보르 마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신체적 질병에도 더 취약하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불편해지는 것, 물론 육체적 노화도 있지만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유 2. 자아 정체성의 흔들림. 두 번째 이유는 자아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들은 청소년 때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어서 그 질문이 설레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미 많은 선택을 했고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바꾸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설렘이 아니라 막막함과 후회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 시기를 생산성 대 침체의 갈등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가를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묻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함이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불안이 다시 예민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유 2. 심화 역할 정체성의 붕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이 들수록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해온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직장인이었던 분은 퇴직을 합니다. 부모였던 분은 자녀들이 독립합니다. 누군가의 배우자였던 분은 그 관계가 달라지거나 끊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역할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갑자기 공중에 붕 떠 있게 됩니다. 이 공백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유 3. 관계의 고립감. 세 번째 이유는 관계의 고립감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넓습니다. 학교, 직장, 각종 모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망이 좁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모임도 줄고 세상과의 접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관계에서도 진짜 대화를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체면,
자존심, 남의 시선이 더 복잡하게 얽힙니다. 솔직하게 나 요즘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 말을 했다가 상대가 어떻게 볼지,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괜히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이게 고립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느낌, 이게 이 연령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이 우울과 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유 4. 통제감의 상실. 네 번째 이유는 통제감의 상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바뀐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 믿음이 삶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몸이 이전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더 깊이 실감합니다. 이것이 통제감의 상실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통제감을 잃는다는 느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한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클수록 무기력감이 커지고 불안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통제감 상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유 5. 상실의 누적. 5번째 이유는 상실의 누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부모님을 잃기도 하고 오랜 친구를 잃기도 합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의 일부를 잃고 꿈을 잃고 가능성을 잃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을 잃고 어떤 분들은 커리어를 잃습니다. 이 상실들은 하나하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누적됩니다.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상실에 충분히 슬퍼할 시간도 없이 다음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미처 처리되지 못한 슬픔들이 쌓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복잡한 애도라고도 부릅니다. 그 쌓인 슬픔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눈물로 나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나타납니다. 챕터 2 마무리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힘들어지는 심리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수십 년간 억눌러온 감정의 누적. 둘, 역할과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오는 공허함. 셋, 관계가 좁아지고 진짜 대화가 없어지는 고립감. 넷,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늘면서 오는 통제감 상실. 다섯, 하나씩 쌓여온 상실들이 미처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하나도 버거운데 이게 한꺼번에 옵니다. 그러니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습니까? 감정 억압의 누적 자아, 정체성의 흔들림, 관계의 고립감, 통제감 상실의 누적.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힘든 게 당연합니다. 챕터 3. 뇌가 나이 들면서 일어나는 변화.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심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뇌 자체가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적 반응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뇌의 변화를 알고 나면 의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얼마나 무리한 접근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바른 접근법이 무엇인지도 더 명확해집니다. 뇌 변화 1 편도체 과민화. 첫 번째, 편도체가 더 민감해집니다. 편도체는 뇌 속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물인데 감정, 특히 두려움과 위협 반응을 처리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경보를 울리는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편도체의 반응성이 올라갑니다. 즉, 같은 자극에도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을 상황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이 더 예민하게 세팅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진화적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에 뇌가 생존을 위해 위협 감지 민감도를 높입니다. 좋게 말하면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 거고, 불편하게 말하면 사소한 것에도 더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뇌 변화 2 전전두엽 기능 저하. 두 번째, 전전두엽의 기능이 점차 약해집니다. 전전두엽은 뇌의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 충동 억제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진정하자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전전두엽 기능은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50대 이후에는 그 변화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편도체 경보 시스템은 더 민감해지고 전전두엽 브레이크는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가속 페달은 더 세게 밟히는데 브레이크는 잘 안 듣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걸 조절하는 능력은 줄어드는 상황. 이게 나이 들수록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뇌 변화 3 신경 가소성의 감소. 세 번째, 뇌의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의 신경 연결이 변한다는 개념입니다. 어릴수록 이 가소성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낮아집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오래된 사고 패턴, 오래된 감정 반응 패턴이 더 굳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이런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깨달으면 비교적 빠르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뇌가 유연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미 형성된 패턴이 더 단단해집니다. 바꾸려면 더 의식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젊었을 때보다 더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 변화 4 세로토닌과 도파민 변화. 네 번째, 행복 물질의 변화입니다. 세로토닌은 안정감, 기분의 안정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동기, 기대, 기쁨과 관련된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 물질의 기준 수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자극에 예전만큼 기쁨을 느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칭찬 한마디에도 기분이 확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 반응이 예전만 못합니다. 이게 감사할 줄 모르게 된 거냐고요?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동시에 사소한 일에 더 쉽게 불만을 느끼게도 만듭니다. 긍정적인 것에는 덜 반응하고 부정적인 것에는 더 강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편향이 생깁니다. 이것을 부정 편향의 강화라고 합니다. 뇌 변화 5. 수면과 감정의 연결. 5번째, 수면의 질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이 줄고 자주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면이 감정과 이렇게 깊이 연결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수면이 부족하면 편도체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전두엽의 감정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즉, 잠을 잘 못 자는 것 자체가 다음날 감정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잠을 못 자니까 감정 조절이 어렵고 감정이 힘드니까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니까 또 잠을 못 자고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편도체는 더 민감해지고 감정 브레이크는 약해지고 뇌는 굳어가고 행복 물질은 줄고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이 상황에서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한다면 그게 현실적인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이 힘든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와 몸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와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의지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에 맞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챕터 4와 5에서 드리겠습니다. 챕터 4. 우리가 모르고 반복하는 최악의 패턴. 지금까지 왜 힘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힘든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패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패턴들은 나쁜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패턴들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패턴 1. 생각을 반추하는 습관. 첫 번째 패턴은 생각의 반추입니다. 반추라는 단어 아십니까? 소가 한번 삼킨 음식을 다시 올려서 씹는 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생각의 반추도 똑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꺼내서 반복해서 곱씹는 것.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게 무슨 의미였을까? 만약 내가 그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경험 있으십니까? 이게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생각의 패턴도 더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떤 생각의 고리에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에 감정적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서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우울증과 불안 연구에서 반추는 가장 핵심적인 악화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추가 심할수록 우울과 불안이 더 깊어집니다. 패턴 2. 감정을 피하려는 행동. 두 번째 패턴은 감정 회피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그 힘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합니다. 과도하게 일에 매달리거나 TV나 유튜브를 끝없이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먹는 것으로 달래거나 잠을 과하게 자거나. 이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잠깐의 휴식이 되기도 하고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감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회피하는 도구가 될 때입니다. 감정은 회피할수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회피를 멈추는 순간 그 감정이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의 회피가 필요해집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회피의 악순환. 나이 들수록 이 패턴이 더 굳어집니다. 패턴 3. 비교와 자기 비하. 세 번째 패턴은 비교와 자기 비하입니다. 나이 들수록 비교는 더 복잡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아직 열려 있어서 지금 뒤처져도 나중에 만회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여지가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가 더 뼈아픕니다. 같은 시기에 출발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러지? 동창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소셜 미디어 속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덕이지? 이 비교가 반복되면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 나이에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이 자기 비하의 목소리가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챕터 5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턴 4.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것. 네 번째 패턴은 도움 요청의 거부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가실 겁니다. 힘든데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혼자 참습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이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창피하다. 내가 그걸 말했다가 상대가 부담스럽게 여기면 어쩌지?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나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야 내가 좀 더 일찍 말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패턴 5. 이래야 한다는 규칙에 갇히는 것. 다섯 번째 패턴은 경직된 규칙에 갇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속에 이런 규칙들이 더 강해집니다. 이 나이면 이래야 한다. 어른이라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 가장이라면 흔들리면 안 된다. 부모라면 아이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은 어릴 때 배우거나 살아오면서 스스로 만든 것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이 너무 경직되면 자신을 올가맵니다.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규칙이 감정을 억압하게 만듭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규칙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더 가혹하게 다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혹한 자기 비판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챕터 4 마무리. 5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의 반추, 감정 회피, 비교와 자기 비하, 도움 요청 거부, 경직된 규칙. 이 패턴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자신의 실제 감정과 상태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수단으로 빠져나가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들이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직면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 직면이 더 열심히 버텨라가 아닙니다.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챕터의 내용입니다. 챕터 5.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법.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 채널에서 제가 계속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챕터에서 나이와 감정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이 개념을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한다는 것의 의미.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수십 년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고 화가 나고 창피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은 그 생각과 합쳐집니다. 그 생각이 실제 현실인 것처럼, 그 감정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일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것이 생각과 내가 합쳐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오래된 기억이 올라왔구나.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내 뇌가 만들어낸 생각이야. 이 순간 그 생각에 자동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생각과 내 사이에 조금의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왜 이게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 들수록 뇌의 신경 가소성이 줄어들고 생각 패턴이 더 굳어집니다. 한번 어떤 생각의 고리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더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 대 생각으로 싸우면 결국 더 지칩니다. 대신 그 생각 자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 비가 옵니다. 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를 맞으면서 왜 비가 오는 거야? 내 잘못인가라고 자책하거나 비를 무조건 막으려고 헛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우산을 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오래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자주 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그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알아채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알아채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그 안으로 바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알아채기는 그 자동적인 과정에 잠깐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이 무거운 상태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듯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즉, 내 생각을 바라보는 능력. 이 능력은 연습으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생기면 생각에 자동으로 끌려다니는 정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이름 붙이기. 2번째 단계 이름 붙이기. 알아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이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나는 걱정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자기 비난이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 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 안에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왜 도움이 될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로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들고 전전두엽의 활동이 늘어납니다. 즉, 감정적 반응이 줄고 이성적 처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약간 나로부터 떨어집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내 안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다로 바뀌는 것. 작은 차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흘려보내기. 3번째 단계 흘려보내기.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흘려보내기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나 생각을 없애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가 떠오르십니까? 흰 코끼리입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역설적 반동 효과라고 합니다. 흘려보내기는 다릅니다.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생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지나가도록 둡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이. 구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름이 지나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줄어들고 생각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이 연습이 더 필요한 이유. 앞서 말씀드렸죠. 나이 들수록 뇌의 브레이크 전전두엽가 약해지고 경보 시스템 편도체는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브레이크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경보 시스템을 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아채기, 이름 붙이기, 흘려보내기의 연습은 실제로 전전두엽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뇌의 변화를 의식적인 연습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지로 억누르는 것과 다른 이유입니다. 억누르기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지칩니다. 이 연습은 뇌회로 자체를 조금씩 바꿉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뇌는 어느 나이에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말, 이게 쉽지 않다는 것.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오랫동안 생각과 나를 동일시해온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연습하다가 다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역시 안 되라는 자기 비난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 자기 비난도 똑같이 대하십시오. 아, 지금 자기 비난이라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렇게 알아채고 이름 붙이고 흘려보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보다 한 번만 더 알아채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챕터 5 핵심 요약.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오래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자주 올라옵니다. 그것은 뇌의 변화이고 쌓인 감정들의 결과입니다. 그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생각에 자동으로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채고 이름 붙이고 흘려보내십시오. 이 세 단계가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챕터 6 실천 가이드 클로징.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그런데 5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 가장 와닿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십시오. 실천일 하루 5분, 감정일기 쓰기. 첫 번째 실천 하루 5분, 감정일기.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를 짧게 씁니다. 잘 쓸 필요 없습니다. 일기처럼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씁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때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했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편도체 반응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면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실천 이 지금 이 순간 연습. 2번째 실천 지금 이 순간 연습.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잠깐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지금 발이 바닥에 닿아 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지금 손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지금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감각에 주의를 가져오는 겁니다. 과거 기억이나 미래 걱정에 빠져 있을 때 현재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탈출구입니다. 뇌는 과거와 미래에 있는 동시에 현재 감각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3번이라도 이 연습을 하십시오. 밥 먹을 때, 산책할 때, 잠들기 전에.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주의를 가져오십시오. 실천 3 비교 대상을 과거의 나로 바꾸기. 3번째 실천 비교 대상 바꾸기.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1년 전의 나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5년 전의 나와 비교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가? 그 비교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소셜 미디어 속 행복한 모습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비교는 처음부터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대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실천사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네 번째, 실천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오늘 배운 것 중에 도움 요청 거부가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대를 해보십시오. 딱 한 사람, 가장 편한 한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요즘 좀 힘들어.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말 하나를 해보십시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혼자 감당해온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상담은 나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실천 온몸을 움직이기. 5번째, 실천 몸을 움직이기. 마지막으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수록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운동은 이 두 물질을 모두 증가시킵니다. 또한 뇌의 신경 가소성을 높이는 데도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2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기운도 없어요. 맞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무겁고 뭔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운은 움직이고 나서 생깁니다. 딱 5분만 움직이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보십시오. 5분이 지나면 10분이 되고 10분이 지나면 20분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나갈 때보다 분명히 기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클로징 핵심 메시지.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힘든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감정, 변화하는 뇌, 반복되는 패턴,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와닿은 것 하나. 그것만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이 채널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개념 하나가 확실히 자리 잡히면 거의 모든 마음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오늘 나이와 감정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개념이 조금 더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대자유,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관심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